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헬조선 독립군 추적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9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올레 시민광장 2016년 세월호의 진실 찾기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 영상을 소개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강서로 나섰고요. 세월호 광장에서 저녁 7시에 진행됐습니다. 최근 가족들 동향 그리고 현안, 쟁점 등을 비롯해서 안전사회, 특별법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월 1회 시민 원래 강좌가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강좌를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강의 내용을 오늘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지난 12월 달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밀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밀린 게 더 잘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에 기획을 했던 거는 이제 청문회를 막 마치고 나서 특히 청문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였는데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해가 바뀌고 나니까 날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고 또 구체화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더 얘기를 나눌 거리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또 괜찮은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대체 어떤 얘기를 먼저 막 꺼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근래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유롭게 서로 질문도 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밤새요. 막차 끊어지기 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실제로는 조금 혹시 분위기가 막 불이익어서 할 얘기가 그래도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제가 1시간 안쪽으로 제 말씀 드리고 나머지 1시간여 동안 서로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나 서나 비슷해서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의례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궁금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 가족들의 근황, 또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의 근황을 물어보시면 드릴 답은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나쁘니까요. 근데 나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건강이 나쁘다고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제가 그 생각보다 강골 체질이거든요. 잘 아프지도 않고 병원 신세 한 5년 이상 살면서도 병원 신세 거의 접은 적이 없고 근데 사실 이제 요새 들어서는 조금씩 이상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고 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근육이 소진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증상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아빠들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체력이 안 받쳐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빠들은 이제 축구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그래요.
겨울에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겨울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주로 이제 안산 쪽에 있는 축구단 이런 시민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시합도 하고 세월호도 알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다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하여튼 그게 잘 버티고 있고, 엄마들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엄마 공방을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작년에 그 프리마켓을 한번 안산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께서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그런 자리를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그랬더니, 특히 이제 안산 시민들이 갖고 있던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 세월호 가족들이 우리 같은 안산 시민인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항상 서울에 와서 살았잖아요. 국회 가서 살고 청운동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잘 못 이렇게 쳐다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서운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기회도 없고 자리도 없고 뭐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시간만 보냈는데,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오해했던 것도 풀리게 되고 굉장히 좋았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한 차례 더 프리마켓을 안산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엄마 공방을 가보면 엄마들이 정신이 없어요. 막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 전문 용어인데 수량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요. 요새 뭐 재봉틀질도 막 하시고. 근데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나서시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잘 나서시지 못했던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어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마음의 치료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행동 활동들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연시는 좀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1월 12일 날 단원고 졸업식이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와 뭐 졸업식까지 겹치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그동안 같이 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하리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들을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어떤 뭐 자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연말 연시가 가족들한테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가족들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들이 하는 활동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날 잡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페이북에 주로 엄마 아빠들이 평소에는 계속 피켓팅을 하세요. 광화문에도 매일 이제 주간에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앞에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 그 피켓팅을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때에는 안산 3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또 2시간씩 지금 한창 하고 있겠네요. 아마 8시에 끝나니까 지금도 한창 하고 계실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이 다니면서 해야 될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처럼 막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은 충실히 또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 엄마 3분이 동거차도 들어가셨었는데 이제 오늘 교대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한 4시 반경에 교대해서 이제 기존에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계셨던 경빈이 엄마, 승묵이 엄마, 수연이 엄마 3분은 이제 나오셔서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고, 그리고 교대해서 큰 건우 엄마, 그다음에 성호 엄마, 그다음에 또 한 분 제 이름 까먹었다. 3분 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아빠들도 2분 들어가셨어요. 그 영석이 아빠하고 소희 아빠 2분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워낙 추웠잖아요.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그저께도 광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뭐 광주에 눈이 한 이만큼씩 쌓여 있더라고요.
눈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천막이 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고치려고 보수하려고 이제 영석이 아빠랑 소희 아빠랑 들어가셔서 보수하고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나오실 것 같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 5일 날 교대를 해야 되는데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왜냐하면 5일부터 12일까지 그 상하이 그 대력호가 달리아호가 휴가를 가요. 설 휴가.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목포나 아니면 저 부산 쪽으로 좀 가서 일주일 동안 중국 일하시는 분들 좀 쉬고 그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도 좀 한 주 건너뛰자 이렇게 해서 5일 저녁부터 12일까지는 맞습니다. 12일까지는 이제 동고차도를 좀 비워놓을 예정이고요. 다시 12일 오후부터 다시 동고차도 감시에 들어갑니다. 뭐 가족들 현재 돌아가는 상황, 뭐 근황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뭔가요? 제일 알고 싶거나 아니면 제일 듣고 싶으신 것? 세월호 인양 상황이요. 세월호 인양 상황은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답하기가.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닷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지선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해수부 인양 추진단이 해준 설명, 지금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고 해서 해준 설명 있죠. 그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들은 설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양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오감으로 직접 느끼고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 이성으로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왜냐면 이제 그 가족의 입장이 특히 이제 가족 교배를 주로 대표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고 또 개인적인 추측을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이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며칠 그저께인가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보도가 나왔죠. 인양이 7월 말로 한 달 정도 연기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가족 입장에서 그 기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왜 기사로 나오지? 였어요. 이게 왜 기사로 나오지? 6월달 해수부가 6월달까지 인양을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치 기사에는 6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달이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한 달이 연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왜 기사거리가 나지? 무슨 의도로 기사가 나온 거지 이게? 해수부에서는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중국 그 상하이 셀비지에 용역을 준 거죠. 인양을 하라고. 그러면 그 용역을 따낸 업체는 자신들이 어떻게 이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낸 계획에 따르면 6월 말 정도까지는 인양을 하는 것으로 잡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까지 맞추기는 어려우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 큰 어떤 이슈거리는 아니에요. 물론 6월이 아니라 5월, 4월, 3월 땡겨서 인양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죠. 당연히 맞다고 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굳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는 뭐 이런 거. 이제 요 부분은 제 개인 추론입니다.
요 부분은 제 개인 추론인데 분위기를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도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올 여름경에 인양을 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 나왔을 때 저희가 지적을 한 거지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맞춰서 마치 인양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뭔가 근거들을 자꾸 남기려고 하는 뭐 이런 의도는 혹시 아닐까? 그 개인 추론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심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 작업은 많이 아시는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 안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기름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겠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 하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해양수산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미수습자 유실 방지 대책을 장치를 해놓는 것. 이게 이제 인양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이걸 하는 동안 상하이 셀비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애초에 제안을 했던 인양 방식이 있잖아요. 그 일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찰할 때 냈던 기술 그 계획하고 지금 약간 방식이 큰 틀에선 같은데 세부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양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그 방법으로 인양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정말 맞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그래서 뭐 바다 밑에 가서 조사하고 배도 조사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시뮬레이션은 며칠 전에 중국에서 했어요. 그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배를 이렇게 부력제를 넣고 해가지고 막 들어 올리고 뭐 크레인 작동에 들어 올리고 할 때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을 며칠 전에 했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이 가서 보고, 우리도 같이 갑시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걸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또 조만간에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 준비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든 딱 결정이 나면 이제 중국에서 제작을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작을 해야 될 것들이. 우선 첫 번째, 그 방식 아시죠? 배 밑에다가 그 철제 빔을 23개인가요? 를 집어넣고 그 빔하고 크레인을 연결을 해서 그 빔을 통째로 들어 올린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빔을 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면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한 20m, 기존 계획은 20m 정도 들어 올리고 이제 수중 그 바지선 같은 게 있어요. 도크처럼 생긴 그 안으로 배를 쏙 밀어 넣어서 그걸 통째로 이제 안전지대로 끌고 간다,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를 실을 수 있는 도크가 또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여기 맞춤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 그걸 제작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인양이 시작이 되면 다 끌고 와서 이제 그 방법대로 인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좀 생겼어요. 그 배 밑에다가 그 철제 빔을 23개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냥 못 넣잖아요.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몇 킬로짜리도 아니고 수중에서 10,000톤 이상 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선수 부위를 기존 계획은 약 5도 정도 들어 올리면 밑에 조금 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빔을 갖다 밀어 집어넣는다, 뭐 이런 계획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제 숱하게 지적을 해왔고, 처음에는 자신 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로 드러나서 일부 계획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도 처음에는 빔을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유실 방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시신 유실 방지에. 그래서 이제 그 빔을 뭐 몇 개씩, 3개나 4개씩을 통으로 제작을 해서 애초에 그곳에다가 유실 방지 그물까지 장착을 한 상태에서 밀어넣는다, 뭐 이런 계획도 수정이 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 해수부가 좀 입찰을 하면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다른 거 다 좋다, 다 좋은데 지금 그건 아시죠? 배가 좌현, 왼쪽이 바닥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이 하늘로 있고. 현재 배 상태가 어떠냐면요, 선수 쪽은 깨끗합니다. 배 앞쪽은 깨끗해요. 근데 이제 선미, 배 뒤쪽 있죠. 배 뒤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작이 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배가 침몰을 했을 때 거꾸로 선수가 바다 위에 나와 있었고 선미가 밑으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떠 있었죠. 한 사나흘 동안 떠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고차도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셔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거기가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동고차에서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잖아요.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 사진과 눈의 차이가 있잖아요. 가서 보면 그냥 여기 있어요. 배가 그 위치가 멀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는 위치하고 거리가 1.5km입니다. 여기서야 1.5km 가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뻥 뚫린 밭에서 1.5km는 바로 여기 보이는 거예요. 수심이 40m입니다. 수심이 깊은 데는 한 40, 한 5, 6m 뭐 이 정도 되고,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배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100m가 훨씬 넘어가죠. 배가 그렇게 처음 뒤집혀서 선수가 떠 있을 때 선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닥에 닿아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깊은 바다가 아니죠. 물론 40m가 얕은 바다는 아닙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아무도 대응 못하고 그걸 어떻게 정부한테 다 책임을, 해경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가 뒤집혀져서 선미가 가라앉았을 때는 그냥 다 떠 있는 게 아니고 떠 있었던 이유가 선미가 바닥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닥에 가서 딱 닿을 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닿았냐면 배 뒤쪽에 있는 객실이 먼저 바닥에 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중을 눌린 거예요. 그래서 객실이 3층, 4층, 5층까지 있는데요. 3계층이 뒤쪽은 바닥하고 닿으면서 다 짜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9분의 미수자가 계신데 과연 그 안에 있을까? 이제 못 찾는 거 아니야? 없겠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수색을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없겠지. 이제 그 미수자 가족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잠수사님도 와 계신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백 회의 잠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 다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근데 배가 그 선미 쪽은 막 짜부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곳은 아예 들어갈 수조차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수백 회의 잠수를 하면서 수색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못 들어간 객실이 여러 군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그분들 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희망만 가지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수색을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알거든요. 어디 한 번도 못 들어갔는지 저희들은 알거든요. 그럼 잠수사님은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인양을 해서 확인하자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거기 계시다고 저는 믿으니까. 뭐 잠깐 이 얘기가 옆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인양 얘기 또 하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려면 어쨌든 그런 뭐 기술적인 어떤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생겨서 뭐 방식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고요. 지금 가장 해수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수부의 설명이에요. 해수부가 지금 가장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배를 들어 올리는데 아까 들어오는 방식은 얘기했는데요. 그 배가 그 수중에서 한 10,000톤 이상이 나간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10,000톤이 좀 넘는다. 뭐 해수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한 12,000톤 계산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크레인이 그 12,000톤 처음에는 10,000톤짜리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12,000톤짜리로 교체가 돼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갈 거라고 좀 안전 하중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 안에다가 부력제를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공기가 차는 거죠. 그럼 그만큼 무게가 줄겠죠. 그래서 목표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목표는 선체 하중을 약 10,000톤 정도에서 약 5,000톤 정도로 줄여서 그래서 인양을 하겠다는 게 애초에 계획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는 공기 집어넣으면 공기가 안 새잖아요. 풍선에 공기 내면 공기 안 새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구멍이 나 있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보면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뭐 기름 탱크도 당연히 있고 무슨 격실 뭐 이렇게 그 탱크처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다가 공기를 실제로 주입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밖으로 새나 안 새나를 확인을 해서 안 새면 오케이, 여긴 끝. 새면 그럼 여긴 어떻게 할까? 용접을 해서 떼울까?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는 게 미미하면 뭐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그냥 들어올릴까? 뭐 이런 계산을 검토하는 작업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공기 새는 데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그런 걸 처리하는 문제. 또 하나는 공기만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부력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말 그대로 풍선입니다. 재질은 설명하기로는 이렇게 그 항공 우주사들이 입는 우주복 재질,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걸로 해서 그걸로 거대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이제 그 부력을 가지고 또 뭐 이런 게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검토를 하느라고 이게 지금 제일 난항이다 기술적으로. 이것도 저희가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거 아시죠? 물 속에 뭔가 물체가 있는데 부력을 생기게 하면 이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물속이 수십 밀리미터하고 10m하고 100m하고 수압이 다르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 40m에 있을 때 그 수압에 있던 배가 20m로 올라오면 수압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잘못되면 그리고 부력하고 이게 어긋나 버리면 그 안에서 배가 풍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콜라병 이렇게 바닥에 잡고 있다가 놓으면 팍 올라가 버리죠. 아니면 풍선도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팍 튀어 올라가죠. 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 해수부에서 준비한 그 우리나라 그 해양 기술 전문가들은 그 방식을 채택을 안 했었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데 이번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을 할 때 그 방식을 갖고 왔는데 그걸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주요하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좌연 쪽에 힘되는 문제, 이걸 대고 들어 올리는 순간 객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쏟아져 내린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할 때 잘못 계산할 경우에 이 배는 진짜 아작이 나고 대형 사고 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선체를 그대로 인양한다는 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증을 할 거냐. 굉장히 전문가가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심 있으면 다 지적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걸 얘기를 했을 때 해수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전문가들 모아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거 하나 계산 못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어야죠. 아니 최고의 과학 기술자 전문가들이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겠다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 할 얘기가 없잖아요. 수학 계산할 텐데 그 수학 계산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늦가을에 제가 겨우겨우 한번 바지선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현장에. 네, 그 자리에서 쭉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지적했던 것. 저희 가족들이 초기에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다 지적을 했던 문제 아니냐.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그게 어려우니 뭐 힘드니 그럼 그동안 검토 안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유 그때 뭐 하신 지적은 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문제고요. 그거 같은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저도 많이 주워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맘만 먹으면 한두 달 사이에 들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도 실제로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기간을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과연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인양에 도움이 될 얘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저께 부산 갔다 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보셔가지고 여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바지선이 2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바지선은 중국 상하이 셀비지에서 가지고 온 대력호, 그러니까 달리아호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바지선이에요. 그냥 커요. 그 바다에 뛰어났는데 올라가니까 꿈쩍도 안 해요.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지선이고요. 그걸 돕는 국내 바지선이 이제 보령호라고 하는 바지선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 재작년에 그 수중 수색 구조 할 때도 동원이 돼서 와서 거기서 작업을 했던 바지선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바지선 보고 정말로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바지선 있으면 진작에 좀 모집에 인정하냐고 그랬는데 이게 중국 바지선 보니까 완전 애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선체에서 절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절단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시죠. 저희는 안 불안하겠습니까? 현재 절단한 부위는 그 배 우현 쪽 외부로 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철제 계단. 배 모양 보신 분 아시죠? 밖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한 큰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잘라냈고요. 그다음에 배 마스트, 배 선수에 보면 이렇게 다 기둥으로 올라가 있는 큰 거 있죠. 그 마스트 잘라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크레인이 있어요. 배에서 쓰는 크레인. 그게 거기 한 20톤급 크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레인이 있는 그 크레인 붐대 가로로 돼 있는 기둥이에요. 가로로 돼 있는 기둥. 이거 잘라냈고요. 물론 이제 크레인은 안 떼어놨더라고. 거기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배의 이 선수 쪽 앞쪽으로 양쪽으로 앵커가 2개 있습니다. 닷이라고 하죠. 닷. 배가 정박하거나 뭐 이럴 때 내리는 닷. 이제 그 2개를 지금 잘랐어요. 잘라서 이것들을 지금 각 바지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산에 가서 본 것은 이 앵커 2개하고 그다음에 그 붐대, 크레인 붐대하고 또 그거 잘랐죠. 그 배에 자세히 보시면 그 앞쪽으로 해서 중간에서 앞쪽으로 해갖고 배 선체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망으로 씌워져 있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가 앞뒤로만 다니는데 어디 정박하거나 대릴 때 좌우로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프로펠러가 달려서 그걸로 조종을 해가지고 배가 좌우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펠러가 달린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해체를 해서 절단을 해냈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보령호에 있어서 이제 보고 왔고,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 갖고 사실은 해수부하고 한동안 저희가 많이 싸웠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절단한다는 통보를 하질 않았어요. 다 해놓고 나중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그러한 정황을 저희들이 알아내고 나서 이게 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공문으로 무슨 작업을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제 보내온 거죠. 물론 실제로 그날 그 작업을 한 게 맞느냐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업 일지가 있고 영상이 있고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중에서 하는 모든 작업을 지금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잠수사들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 항상 그 카메라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량을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받았어요. 수중 작업한 영상을 받았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한 게 수중 작업 일지를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잘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실랭이를 벌여 한참 걸려서 이제 얼마 전에 작업 일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지가 더 있죠. 우리 동거차도 감시 일지. 저희 그냥 가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서 무슨 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 다 기록을 해요. 뭐가 왔다? 아니면 뭐 크레인이 움직였다? 이러면 바로 버튼 눌러서 녹화하고 그 상황 시간 적고 무슨 움직임이 있다 다 기록을 해놓고요. 그 일지도 저희가 지금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이만큼 쌓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한 일지 거기에는 뭐 온갖 배들이 왔다 갔다 한 거, 심지어는 관계없이 지나가는 배들도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이 동네 사람 배가 맞는데도 지나갔기 때문에 다 기록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수중 작업 일지하고 저희가 받은 영상하고 지금 계속 비교를 하면서 뭐 차이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해수부에서 설명한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또 보다가 영상을 다 받은 게 아니니까 혹시 부족한 영상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할 거고 뭐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면서 오후에 페이북에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해수부에서 받은 공문 중에 일부를 아예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거기에는 각 절단문들을 며칠 날 철거를 했는지 그 절단을 해서 올렸는지 이거 다 이제 날짜 해수부의 설명 날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도 왜 떼냈는지 목적도 이렇게 뭐 짧지만 두 줄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해수부에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인양을 할 때 인양에 방해되는 구조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식 크레인이 이렇게 들어올리고 하는 건데 사실 위험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양에 방해될 만한 구조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절단할 구조물은 없다. 근데 만일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이번에는 꼭 사전에 의논하겠다. 뭐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양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선체 상태를 온전하게 기록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인양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거기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건 이제 못했죠. 그 이후에 지난 11월 달에 이제 특조위에서 들어갔죠. 그때 물론 가족들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수중에 있는 현 상태의 영상을 일부 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재작년 참사 당시 2014년 7월 달에 찍은 선체 상태의 영상을 저희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100% 다 안 보이고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80% 정도가 확인 가능한 영상, 배 전체 부위에서 뭐 그런 정도고, 이제 추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글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재 그 수중 작업하면서 선체 일부를 절단을 하는 것을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왜냐면 법적으로 그 증거를 훼손하지 마라라는 지시가 있다고 그러면 위법행위죠.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일찌감치 선체의 증거 보존을 신청을 했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원형 뭐 훼손하지 못하도록 좀 법원에서 강제해달라 해서 진작에 냈죠. 한참 냈습니다. 근데 거부를 당했어요. 이제 법원에서 거부한 이유는 그 명령을 하는 거는 하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증거 보존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 배를 그 물속에 있는 배를 원형 그대로 증거를 보존하라고 이게 무슨 방법으로 가능하냐.
이제 법원의 답은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그건 거부를 당했었죠. 이제 이후에는 현재 절단물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 그 다음에 배가 인양이 됐을 때 그 상태에서 증거 보존 신청은 좀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말씀하신 그 우려는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위 후미 쪽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배가 침선될 때 원인은 선미 쪽이었어요. 근데 3D 영상, 소나 영상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만 안 보여.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해.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자 하는 거는 숨기고 있어요. 그 특조위에서 지금 영상 촬영한 거를 저도 봤어요. 그 공개 뉴스타파하고 특조위에서 월요일날 발표하기 전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판독, 저한테 마지막 날 보여주더라고요. 마지막 그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5대5로 나뉘어서. 근데 제가 마지막 보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또 하나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불미의 선미 쪽엔 아니 이상이 없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밖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희 김가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현재 수중에는 선체 상태를 봤을 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은 선미, 특히 이 프로펠러와 타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 부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영상은 없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현재 선체에서 한 80%밖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뉴스타파에서 보고 뭐 마지막 날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시대 한 일주일 정도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를 비롯한 몇몇 가족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저 문제에 좀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얼마 전에 얘기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봐야 될, 확인해야 될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 부분은 좀 조용히 좀 파악 중이라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참 재밌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영상을 제공을 받았는데 꼭 우리가 보고 싶은 데는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뭐 아직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내봉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지금 시도들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배 구조를 잘 몰랐을 때에는 프로펠러를 해체했다고 그래서 이제 배 뒤에 있는 거기 이제 프로펠러가 양쪽 좌우 두 개 달려 있잖아요, 세월호는. 그걸 이제 해체한 줄 알고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 선수 쪽에 달려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거였고, 실제로 이제 확인했을 때는 해수부도 그렇고 그쪽 선미 쪽에 있는 프로펠러 안 건드렸다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곧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파파이스에서 뭐 이 정도의 의혹이 있다 정도로 제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김어준 씨가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게 과제다. 우리가 할 몫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거의 단정적인 결론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 저는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어제 부산을 내려간 게 원래는 부산을 갈래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맹골 수로로 갈래 했을 때 제가 부산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맹골 수로 대력호에는 다음 주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스트나 계단을 비롯해서 절단물을 또 확인하러 다음 주에 가는데요. 어디 먼저 갈래 그래서 저희가 먼저 부산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그러면 닻이 상당히 어떤 모양이든 손상을 입었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 가서 본 결과 닻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예, 그냥 거의 원형 상태 그대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닷속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 녹이라든가 뭐 따개비가 붙은 거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원형 자체에는 뭐 거의 손상이 없는 상황이다라고만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파파이스 얘기한 게 그거는 그건 잘못 알았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닻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보도를 물론 그 보도 그러니까 파파이스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어떤 내용이 파파이스 나갔거나 알고는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다각도로 의견들을 주변에서 많이 구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파파이스에 한 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신 얘기 중에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 배가 운항하는 중에 닻을 내렸으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체인이 굵기가 그 체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 하나 체인 크기가 이만해요. 그만한 체인이 그 배에 400m가 감겨 있답니다. 하나에 400m가. 그리고 그걸 작동을 하려면 3명이 한 줄을 이루어서 갑판에 나가서 그 닻이 있는 앵커가 매달려 있는 그곳에 가서 뭐 클러치도 작동하고 몇 가지 작동을 동시에 같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이게 닻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운항 중에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목격을 했을 것이다. 목격을 안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닻이 실제로 내려가면 배 어디에서도 너무나 크게 들리는 굉음이 들린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된다. 그 내려가는 소리가, 풀리는 소리가. 그래서 아마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배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증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도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 가족들이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세요. 가족들한테 자꾸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잠수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은.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이제 파파이스 나온 뒤에는 가족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입장을 좀 이렇게 무슨 생각 갖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단 한 번도 그 질문은 제가 응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유력한 의혹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지만 저도 갖고 있는 몇 가지 의혹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닐까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가족들끼리도 얘기하는 걸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상규명과 관련을 해서 초지일관 지금까지 계속 견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입장과 원칙은 뭐냐면요. 참사의 진상규명은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랬을 때에야만 그 결과를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게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한 것들을 가만히 한번 되뇌어 보세요. 무슨 주장을 했었나. 다 한 가지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딱 한 가지였어요. 특별법 왜 만들자고 그랬죠? 특별법 참사 진상규명하자고 만들었죠.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뭐죠?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왜 만들자고 우리가 주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특별법 만들면서 싸운 게 뭐죠?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싸웠죠. 수사권과 기소권 왜 그걸 갖고 싸웠냐고요. 그게 있어야만 정말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있어야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청와대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요. 청와대건 국정원이건 뭐 해수부건 아니면 뭐 어디 선사건 뭐 어디건 대상이 누군지는 관계없어요. 다만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서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사하는 과정이 어땠느냐. 조사하는 과정이 정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과정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검찰 수사 잘 안 믿으시잖아요. 특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믿으시는 분 계세요? 잘 안 믿잖아요. 누군 혐의 있으니까 누구는 기소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재판받아서 재판받아서 막 징역 살고 이런 결과를 내와도 잘 안 믿어요, 국민들이. 아니야, 저기 또 뭐가 있을 거야. 아니야, 저거는 꼬리만 자른 걸 거야. 이게 팽배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는 애초에 시나리오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가서 여기까지만 딱 커트하고 여기까지만 요 정도로만 처벌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덮자라고 분명히 시나리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권력형 비리나 잘못에 대한 수사가 그런 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안 믿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그러한 잘못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국가조사기구가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을 하건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빨갱이로 욕을 하건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과정. 저 정도 조사했으면 저기서 나온 결론은 믿을만 하겠구나.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열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저희 가족들 개개인 다 생각 다 있어요. 저도 생각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묻어놓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만일에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아니야 저거는 잘못된 결과야. 저 조사 잘못한 거야.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저는 특별법 또 만들 거예요. 저는 특조위 또 만들 거고요. 다시 조사해. 3번, 4번, 10번 그 납득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와라가 아니고 어떤 결과도 좋은데 그걸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느냐 이걸 나한테 갖고 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파이스 문제 주장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가족들 중에도 거기 그게 진짜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그건 너무 나간 거야라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 갖고 투표할까요? 이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게 특별법과 특조위를 지켜내고 사수하고 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파파에서 주장한 것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특조위에서 조사할 과제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조위에 제출한 조사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한 150개 정도의 과제를 제출을 했어요. 조사 과제를. 거의 대부분 채택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는 잠수함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잠수함이 충돌했다고 믿어서가 아니고요. 잠수함이 충돌해 침몰했다고 믿어서 그걸 제출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맞든 안 맞든 이거는 조사해서 해명을 할 문제다. 마찬가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조사 과제로 제출을 할 것 같아요. 특조위에서 조사하라고. 그리고 덧불어니 이 특조위 나왔으니까 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가족들은 무엇을 가장 큰 어떤 과제로 삼고 있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양과 미수차 수습이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첫 번째 당장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챙기고 해서 정말 온전하게 인양이 돼서 그 안에 계신 아홉분을 다 찾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는 특별법 개정입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 무엇을 개정하느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가지고 이번에 2월달 임시국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못을 박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 작년 가을에 9월이었나요? 9월 달인가? 그때 그 특조위 활동 기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뭐 해수부 장관은 뭐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다 이 얘기 자꾸 해대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올해 특조위 예산은 6월 달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90%가 깎인 예산이 6월 달까지만 책정이 돼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올 6월로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 9월인가요? 가을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여야 그 원내대표하고 특별히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농해수위 쪽에서 이제 관상을 맡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야간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11월 달 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을 개정을 하자. 이미 9월 달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정을 할지는 그때까지 계속 논의하자. 합의 보자. 그리고 그 내용으로 11월 달에 개정을 하자. 근데 그렇게 합의만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 잠깐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만일 이 상태에서 이제 2월 달에 설 지나고 나면 임시국회가 열릴 거거든요. 근데 이번 임시국회는 아마 이런 내용이 이런 것 때문에 모일 거예요. 뭐냐면 그 선거구 획정 문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선거구 문제 해결 안 났기 때문에 4월 달 총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마 2월 달에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막 합의하고 뭐 처리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때 이 특별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 올라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이 제안하는 처음에 가족 특별법을 제출을 재작년 7월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아예 우리가 만들어서 국회에다 보내고 이거대로 사인해라라고 아예 때를 쓰려고 그래요. 예, 뭐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에다가 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언제까지로 쓸 거냐? 예, 그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그 8, 9월 이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여야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입장이 있어요. 가족 입장은 특조위 활동 기한은 여기까지다. 공식적으로 전달한 입장은 뭐냐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완료한 후 최소 6개월. 이 저희 가족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잡은 기준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물론 협조를 안 해주니까 뭐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어쨌든 특조위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과제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체 증거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조사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선체가 인양된 이후에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야 그 선체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게 판단을 한 거고 그 입장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여야에다 공히 전달했던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입장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하겠다. 뭐 그렇게 좀 해놓고 있고요.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 여전히 저희가 요구할 것은 세월호 선체 완전 인양 후 6개월로 지금 저희들이 그 최소한 그것을 보장을 해라라는 내용으로 좀 개정안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가족분들은 그 인양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혹을 얼마나 해소될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지금 거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양에 온 희망을 두고 있잖아요. 모든 뭐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청문회를 봐서도 그렇지만 감추려는 자들이 그 인양에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청문회 때 봤어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좀 갖고 계신지 의혹 해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건 이제 그 부분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인양을 성공해야 됩니다. 인양 실패하면 그 다음 얘기는 필요 없잖아요. 인양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이 일단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선체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다고 봐요.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맞는 건 맞는 거고 또 틀린 건 틀린 거대로 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선체 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특조위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다 짜고 준비를 다 했죠. 그리고 예산안을 제출을 했을 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 버렸죠. 왜냐하면 그걸 특조위에서 왜 하냐? 이게 특조위에서 할 일이냐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경찰은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특조위에서 어떻게든 할 거고요. 문제는 인양 후에 특조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보도에 나온 건 7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 6월이면 특조위 종료시키겠다는 거예요. 특조위 종료되면 그 다음에 인양되면 누가 조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 인양 끝나고도 특조위가 살아 있는 게 전제 조건 세 번째. 그랬을 때 특조위는 반드시 조사 당연히 하고요. 근데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건 감안하십시오. 배가 딱 올라오면 야 조사 시작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배 올라오면 배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치 다 취해놔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 최소 한 달입니다. 객실은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인양하면 그 객실이 이게 판넬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판넬. 그게 2년 넘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고 올라오면 그거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요. 그게 하면 제가 볼 땐 최소 한 달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고 물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저희들은 계획 세워놓고 있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냐하면 그거 저희가 동고타도까지 가가지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감시 안 하겠어요. 그 배를 어디다 갖다 놓든 당연히 그 자리엔 저희들이 있을 거고요. 특조위에서 조사해야죠. 당연히. 민대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번에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유가족들의 고발을 이제 그런 보수단체에게 이제 사주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도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많이 이제 화가 났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방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대응의 앞으로의 그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계획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얘기해 버리면 다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때 밝힌 대로 다음 주 중에 추가 고소고발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내용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의 어떤 그 시도나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고소고발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류의 검찰 고발이 또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말씀 미리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나름 좀 이렇게 조사해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네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 뒤에 얽히고 설킨 게 자칫 잘못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사라진 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좀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대로 계속 대응을 해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특별법 말씀을 드렸죠. 특별법 개정 이게 주된 저희들의 올 상반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2월달에 개정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한 행동들을 좀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실행할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며칠 전에 박 변호사님이 그 여당에 입당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족협의회 쪽에 도와주셨던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계속 비슷하게 도와주실런지 아니면 그 다른 쪽으로 이게 도움을 받을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은 지금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당연히 계속 일하는 거고요. 같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같이 할지는 이미 저희들끼리 다 의논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그거 뭐냐면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박 변호사님이 가족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그런데 뭐 저희도 당연히 그 걱정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별도로 좀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서 그런 역할들이 계속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개정이 우리의 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꼭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 뭐냐면 이 4.16 교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왜 저 4.16 교실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저희 뜻을 딱 그 이해를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4.16 교실 보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인터넷 댓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 이제 댓글은 거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거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분위기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하다 그것까지 욕심내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추모를 하려면 딴 데 가서 하지 무슨 학교 교실에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4.16 교실을 보존하려는 목적은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추모하자고 교실을 보존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4.16 교실을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목적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을 바꾸자는 겁니다. 따라서 4.16 교실은 추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추모해 주십시오. 같이 눈물 흘려 주십시오. 라는 이유만 있었다고 그러면 굳이 교실에 둘 필요 없어요. 뭐 추모관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낙골당 나중에 만들어지면 거기 와서 추모하면 되잖아요. 거기 와서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실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거기는 참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인 효과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참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교육의 효과는 몇 배, 몇십 배 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죠.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추모 공원으로 만든 것도 아시죠? 처음 들은 분 계세요? 9.11 테러의 추모 공원은 그 참사 현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무너지고 없어진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굉장히 미국도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을 빚어왔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역센터가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뉴욕에서도.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테러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더 큰 빌딩을 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자. 이 의견이 하나가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짓지 말자. 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결국 채택이 된 게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대로 보존하자가 채택이 됐습니다. 반발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 반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뉴욕 맨하탄 무역센터가 있는 그 동네가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미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죠. 우리나라 강남 뭐 청담동 뭐 요새는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미국에서도. 거기를 비워놓자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있죠. 아니 이런 금싸라기 땅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근데 그걸 다 하고 아무것도 안 지었어요. 거기다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지하에다가 희생자들을 모셨습니다. 그 지하에다가. 그리고 빌딩이 무너진 자리 이 두 군데 여기서 레이저 불빛을 쏘아 올려요. 하늘로. 제가 지금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럼 밤에 보면 그 무너진 터 두 군데에서 하늘로 레이저 빛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기존의 빌딩보다 더 큰 빌딩을 지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짓지 않고 하늘로 빛을 쏘아 올렸더니 이 빛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 우주 끝까지 가는 빛, 훨씬 더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구나. 사람들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참사의 현장을 보존한 교훈이고요. 이거는 제가 안산시 주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 국무조정실 공무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추모공원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만들면 뭐 그 동네가 죽고 뭐 혐오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막 꺼리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 생각부터 바꿔라.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뉴욕이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뉴욕하면 제일 상징적인 그 관광 명소가 어디죠?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9.11 테러 이전에 그걸 보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4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추모공원을 그렇게 짓고 빛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관광객이 200만 명이 늘었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9.11 테러 참사 현장을 보러 전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모사과 관련해서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려고 저희도 찾아낸 자료예요. 치사스럽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요. 일본입니다. 일본 철도 그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고가 있는데 그게 탈선을 해서 아파트를 들이받았잖아요. 일본이 그 사고 때문에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자부하는 게 뭐죠? 지진이 많은 나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지진이나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나니까 완전히 100% 인재였던 거예요. 아, 우리가 헛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게 사회에 그때 던진 충격파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몇 번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기차가 들이받은 그 아파트를 5층까지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 시에서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싹 매입을 하고 5층 이상은 딱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의 그 참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고를 냈던 그 JR 일본 철도는 신입사원을 받으면 신입사원은 첫 번째로 가야 할 견학 코스가 그 참사 현장입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회사가. 뭐 사실 피해는 아니죠.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회사에서 그 현장을 없애지 않고 자신의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거기를 간장문에 데리고 가서 넌 이 현장을 똑바로 봐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리고 그 시도 아예 매입을 해서 그 현장을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역시 미국이야 일본이야. 역시 미국이야 일본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4.11 교실을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딱 태도가 바뀌는 거죠. 아니 교실에서 애들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이 4.16 교실은 추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추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단원고등학교는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단원고등학교 전교생이 1000명이에요. 1, 2, 3학년 전교생이 1000명.
한날 한시에 262명이 죽었습니다. 단원고 역사에서 지울래 지울 수 없는 참담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단원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크든 작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분명해요. 인천항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어요? 학교가 결정하지 않으면 출항 못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가자고 했던 아니면 수동적으로 동의를 했건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출항 못해요. 배가 오하마나오에서 세월호로 바뀌었어요. 애초에 계약할 때 가정통신문에 오하마나오로 날라왔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세월호로 바뀐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는 오하마나오나 세월호를 이용해서 가라고 지시했었어요. 이거는 그 배들 이 조합 있잖아요. 협조 요청 들어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거 받아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배 타고 갔어요. 제가 처음에 그 몇 달 전에 그거 왔을 때 물어봤거든요. 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안 타고 배를 타고 가? 그냥 학교에서 뭐 간다니까. 그래? 뭐 배 타고 가는 것도 또 밤새 가니까 친구들하고 추억도 쌓이고 좋겠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세세한 말씀 안 드린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을 짚어보면 이건 경기도 교육청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학교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건 조사해 볼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적인 세월호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학교와 교육청이 아직도 6명의 단원고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걸 못 기다려준다?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만일 참사 이후에 단원고등학교가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단언컨대 이 교실 문제 발생 안 했어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거 보존하고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처음 저희가 얘기 꺼낸 게 작년 7월이에요. 작년 가을에 그 동생 하나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다른 학교에서 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수업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나서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학교는 뭐 조회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묵념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하신 대답이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한 2년쯤 후에 사람들이 잊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이유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가 시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4.16 교육체제라고 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각급 학교에 다 하달해서 그런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경기도 수천 개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몇몇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짜가지고 그걸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해! 라고 지시하는 걸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교육청에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다른 고등학교도 하나 못 바꿔놓으면서 262명이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그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못 들어온 가족들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거 언제 치울 거야? 아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얘네들 권리 침해를 해? 교실에 애들은 돌려줘야 될 거냐? 언제 치울 거야? 언제 나갈 거야? 나를 그거를 교장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 그 학교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경기도 교육을 바꿉니까? 단원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얌전히 있으라는 교육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그런 주체적인 어른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단원고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이 없어지는 순간 그 가능성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실 보고 제발 변하고 배워서 바뀌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이제 뭐 의정부에 있는 학교 바꿀 생각하지 말고 단원고부터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확인되면 정말로 이 단원고에서는 새로운 4.16 이후에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게 확인이 되면 교실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서로 합의 보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합의도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4.16 교실은 추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지금 해외 교민들과의 연대를 지금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해외에서 활동할 때에는 또 교민들의 또 지원과 지지가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매우 열심히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저 성호 아빠랑 권호 아빠 미국 가서 교민들하고 만나고 9.11 테러 단체들하고 좀 만나고 있고, 그 피해 단체들하고 만나고 있고, 뭐 미약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죠. 오늘 너무 두서없이 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뭐 물론 가족 외에도 또 오실 거고요. 또 진행할 텐데 좀 더 많이 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런 말씀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고, 뭐 가족들 직접 전달하기 힘드시면 우리 강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또 전달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길.